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로벨TV입니다. 제 영상은 이제 분석적이기 때문에 길이가 좀 길죠. 또 오랫동안 이제 대학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일종의 직업병일 수도 있죠. 요전 영상에서는 민주당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권,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거의 모든 언론이 연일 보도하는 것이 대통령 지지율이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그 이유는 뭐냐? 어떻게 임기 초 2달밖에 안 됐는데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냐, 이런 보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최근 것 중에 하나가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건데요.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 그게 49%, 잘하고 있다가 37%. 대통령은 데드크로스가 처음 발생했을 적에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지, 그렇게 환호를 지르거나 반대 세력은 또 그렇게 실망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이렇게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거 37% 정도로 낮게 나왔다. 여기에는 저는 솔직히 해서 중국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2달밖에 취임한 지 안 됐는데 추락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초조한 것 같지 않아요. 역대 대통령들은 지지율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청와대 시절에는 일주일에 이제 한 번씩 여론조사를 하죠. 공개하진 않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청와대 분위기가 굉장히 싸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은 의외로 덤덤합니다. 그래도 37%라는 수치가 나왔으면 속으로 좀 기분이 나쁘겠죠. 자, 그러면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요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6월 말 현재 빅스 지수는 85.6입니다. 이 수치는 2021년 12월 말 91.6으로 빅스 지수가 정점을 찍은 후에 연달아 6개월 동안 하락한 겁니다. 그래서 전 3월에 비하면 2.5%고 지속적으로 지금 빅스 지수가 K 빅스 지수가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 이거는 거품이 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취임 2달 며칠 지난 대통령의 인기가 왜 이렇게 없을까? 지지율은 이 인기를 얘기하는 거죠. 얼마 전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미국 CNN 방송 국제 담당 수석 부사장이 일레이나 리라고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이 여성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까지 포함해 가지고 6분을 만나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상을 뭐라고 말했나 하면은 격식을 깨고 상대방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준다. 그리고 굉장히 신선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을 만나러 들어갈 적에는 좀 긴장을 하고 그 대통령의 위험 앞에서 굉장히 위축이 되고 그런 게 있었겠죠. 아무리 언론인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일레이나 리는 신선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게 우리한테는 너무 이상하고 어색한 대통령입니다. 왜 그럴까? 그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도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언행을 보면 굉장히 어색해요.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면 어색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모습으로서는 처음 보는 어떤 행태를 우리가 느낀다라는 거죠. 또 이상하면은 어색하고, 어색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지를 보내거나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상 또는 단군 이래로 최초의 풍요의 세대라는 60년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50년대 찌질이 가난하게 자란 50년대 이전의 대통령하고는 사회화 경험이 틀리죠. 그래서 인식이 틀릴 수도 밖에 없고 행동도 이제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걸 전제로 해서 이제 한번 보면 뭐가 이상하냐? 첫째는 대통령실을 이전합니다. 대통령실을 이전하겠다라고는
그 공약으로 내건 대통령은 뭐 문재인 대통령도 있고 후보 중에는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근데 정작 실행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죠. 이게 청와대라는 데가 한번 들어가 보면은 나오기가 힘듭니다. 예. 대통령 됐으면은 뭐 경복궁은 아니더라도 청와대 들어가서 좀 폼을 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과감하게 포기해버리죠. 그러니까 가치 우선순위가 이제 틀린 거죠. 그 다음에 굉장히 비정치적인 행보를 보이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껏 봐온 대통령하고는 틀리죠. 노무현 대통령도 참 그 비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비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치적 수사가 없어요. 예, 수사가 없고 지금 현 정권은 슬로건도 없습니다. 옛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창조 경제 뭐 이걸 하도 강조해가지고 뭐 신문만 펼치면 창조 그랬는데 그런 게 없죠. 문재인 대통령은 뭡니까? 적폐청산이죠. 뭐 엄청났죠. 정말 엄청나게 그 사람을 잡아 넣었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예. 그리고 화법이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그래서 요즘 출근하면서 대통령실에 출근하면서 스태핑이라고 그 짧은 그 집무실까지 가는 고기의 기자들하고 짧은 동안 뭐 2, 3분 동안 문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는 말을 보십시오.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그러니까 장관 임명한 거에 대해서 비판이 많아가지고 기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전 정권 장관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말해버린단 말이죠. 굉장히 직설적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이제 어색한 거고, 도어 스태핑 자체도 어색하죠. 옛날에 대통령들 비판할 적에 특히 박근혜 대통령 비판할 때 뭐라 그럽니까? 예. 소통이 없다. 이건 매일 소통이에요. 예. 그러니까 소통이 없다는 얘기는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려견하고 함께 이렇게 한강을, 반려견하고 산책을 하죠. 이 복장이 화려합니까? 보통 우리가 외출할 적에 입는 워킹복이라 그럴까요?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여기 노란 머플러를 둘렀죠. 이거 가지고도 뭐 우파들 사이에서 말이 많았죠. 왜 세월호 상징을 둘렀느냐. 뭐. 네. 이게 고도로 연출된 사진이냐. 고도로 연출을 시켜도 뭔가 어색하고 대통령 티가 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진만 딱 보여주면 이게 대통령 부부 같습니까? 이런 것 자체도 어색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용산 청사 주변 식당 가서 식사를 가끔 하죠. 그것도 뭐 수석들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하고 한단 말이죠. 행정관, 비서관들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보셨으면 알겠지만은 국방부 주변 식당이라는 게 국방부 장교들이 점심이나 저녁 그 직원들이 나와서 먹는 그냥 일반 밥집입니다. 예, 거기 가서 김치찌개 시켜 먹으면서 뭐 김치찌개를 직접 떠서 주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어색하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일부 사람들은 이런 모습에 환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확고한 지지 기반으로 넓혀질 수가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하겠죠. 아주 어색한 대통령인데 우리한테는 굉장히 취약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죠. 예전 대통령들은 지지 기반들이 확고했죠. 예, YS 같은 경우에는 경남, 부산,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호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TK, 경북, 대구, 노무현 대통령은 심지어 전국적으로 노사모라는 단체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 지지 기반이 확고하면은 함부로 상대방이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TK 지지 기반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좌우를 떠나서 우리나라 모든 기득권 세력이 똘똘 뭉쳐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죠. 예. 그래서 그 지지 기반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을 시켜버린 거죠. 예, 사실 뭐 선동을 통해서, 모든 언론이 선동을 통해서 탄핵을 시켜버렸는데, 이런 지지 기반을 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은 어떻겠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존재 자체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지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통령 선거 때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하고 소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 지지자는 뭐냐? 당신이 집권하고 뭔가 화끈한 걸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화끈한 걸 보여주기는커녕 취임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5.18 기념 행사에 광주 묘역을 가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서 가면서 뭐라 그렇습니까? 전 국민 국무위원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다 참가해라. 저건 뭐지? 저 좌파인가? 예. 그럼 뭔가 화끈하게 뭘 해주길 바랬는데 그걸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소극적 지지자, 그러니까 소극적 지지자들은 누구였냐 하면은 뭐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전 정권이 좌파 정권을 연장시킬까봐 그 재집권이 싫어서 윤석열을 지지한 사람입니다. 근데 뽑고 나니까 뭐 별 볼 일이 없어. 그러니까 또 지지를 안 하는 거죠. 중도층 중에서 지난 정권을 지지했다가 윤석열 지지로 돌아선 사람들도 불만입니다. 이분들은 어떤 그 비정치적인 성향이 좀 있는데 경제적인 걸 보면 전 정권과 무슨 차별성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지를 안 보내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37%로 낮게 나오는 거는 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달 조금 넘었지만은 만족시킬 만한 행보나 어떤 정치적 수사가 있었느냐? 없었던 거죠.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정부 슬로건도 없고 유일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건 청와대 개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딱히 잘못한 건 없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대통령이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국민들을 보기에는 생소하고 어색하고 그 다음에 확고한 지지 기반도 없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국정 운영의 환경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기에는 제약 요소가 너무 많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거대 야당의 존재예요. 어쨌든 내후년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지금의 민주당이 국회의 절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 야당을 아닌 말로 지금 분열돼 있는데 잘못 건드려서 이들이 다시 단결하게 만들면은 무슨 입법을 할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검수완박과 같은 어떤 족쇄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뭐 예산도 국회에서 짜겠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 지지 세력의 부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경제가 금년 초서부터 점점 불안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가 나고 물가가 계속 오르고 그러니까 뭔가 위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별로 다른 분들이 지적을 안 하는데 이 기득권 세력이 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는 좌파나 우파나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초반의 기죽이자 이겁니다. 뭐냐? 대통령 당선되고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을 적에는 좌파 우파 전부 다 깜짝 놀랐어요. 야, 이제 칼바람이 불겠구나 했는데 정작 취임하고 나서 별일이 없는 거예요. 예. 이건 뭐지? 예. 하면서 이거 별 볼 일 없네. 예. 아닌 말로 칼춤을 못 추네. 예. 그럼 우리가 기죽여 버리자. 예. 그래서 별로 많은 국민들이 관심도 없는 거를 계속 침소봉대하면서 흠집내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KBS나 MBC나 이제 뭐 YTN도 포함해가지고 방송들 보세요. 옛날에 친정권 시사 프로 그 진행자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때리진 못해요. 겁나니까. 그런데 깐죽대죠. 뭐 트집 잡는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길들이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딱히 대통령을 정면으로 공격 못하니까 타겟이 누가 됐어요? 김건희 여사죠. 김건희 여사가 뭐 하나만 하면 그냥 트집 잡는 거예요. 그걸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속으로는 다 떨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잘 겁이 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예감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폭풍 전야입니다. 그런데 그 폭풍은 언제 몰아칠 것인가? 그걸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죠. 먼저 그걸 알려면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캐릭터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다 알다시피 사법고시를 9수 만에 붙었다 그러죠.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울법대생이 뭐 나중에 이제 졸업을 했겠죠. 자기 후배들도 다 사법고시가 붙어가지고 법조계로 갔는데 그걸 계속 공부를 한다. 쉬운 것도 아니고 이러다 내 청춘 다 지나가는 거 아니냐. 그런 회의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구수나 이제 한 거죠. 그 다음에 2013년에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국회 국정감사를 받는 도중에 한테 이제 버럭 소리를 지른 거 아닙니까? 그게 그 국회의원한테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한테 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검찰총장 시절에는 자기의 뭐 상관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기소를 하죠. 조국 장관뿐만 아니라 부인도 기소하고 그 이후에 추미애 박범계 장관으로 이어지면서 엄청난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다 이겨내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 당시 정권 모든 세력과 혼자 싸운 겁니다. 그 싸울 적에 자기의 무기는 뭐였겠어요? 법대로 해. 나 징계 줘. 오케이. 나 그러면 행정 소송 가가지고 그 징계 무효 처분 받아낼 거야. 이거 엄청난 무서운 캐릭터입니다. 그때 그 싸움에서 졌으면은 윤석열 총장은 아마 어떤 혐의를 걸어서라도 기소가 됐을 겁니다. 예. 그런데 혼자 그렇게 싸운단 말이죠. 그런 캐릭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느긋합니다. 일부 국민들만 이제 조급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우리나라 말이 법대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아주 무서운 말이거든요. 특히 권력 가진 사람이 법대로 하자.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가끔 윤석열 대통령은 뭐 법대로 한다, 원칙대로 한다. 이 말을 다른 대통령들에 비해서 굉장히 즐겨 쓰는 편이에요. 자, 현재 폭풍을 불러올 만한 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모펀드 수사입니다. 디스커버리 펀드 대표가 장하원 씨인데 구속됐죠. 장하원 대표는 장하성 문재인 대통령 경대사를 지낸 장하성 그 교수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수사하면은 전 정권 관련자가 당연히 나오죠. 그 다음에 옵티머스 펀드입니다. 이게 디스커버리 펀드보다 더 심각한 게 규모 자체가 5조 원입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이 비리를 두고 당군 이래의 최대 비리다 뭐 이렇게 평하는 사람도 있는데 2020년 6월에 1조 5천억 원어치 펀드가 환매 중단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만기가 돼서 내가 찾으려고 그랬더니 돈을 못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진짜 어처구니가 없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엔 조폭도 관련돼 있어서 살인사건까지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펀드에서 미국에 한 2억 불가량 투자했는데 그 투자
금이 행방이 묘연해요. 어디 부실한 데다가 투자해 버렸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이것도 제대로 수사하면은 전 정권 관련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2020년 6월에 이미 문제가 터졌는데 벌써 2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이걸 수사를 안 했단 말이죠.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정권의 친문 검사들이 이 수사를 안 한 거죠. 근데 이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장을 고발했죠. 국정원에서 박지원 원장하고 서훈 원장을 고발했는데, 이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간단한 사안 같지만은 이거 가지고 지금의 야당에서는 무슨 안보 장사하냐 하고 반발을 하지만, 이건 안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인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군한테 피살을 당하는 동안 우리 정부는 뭐 있냐, 우리 군 당국은 뭐 있냐, 이 문제죠. 그러면서 왜 그거를 월북으로 몰았느냐, 이것도 이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게 또 외화 송금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건 금감원에서 우리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두 곳을 조사하고 있는데, 2조 원 가량이 중국과 일본으로 송금이 됐는데, 한국에 있는 송금자가 무슨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이 아니라 2조 원이나 큰 그 대규모 자금을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에서 보냈어요. 이게 정권의 비호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이걸 제대로 수사하면은, 제가 조사하면 아마 금관금융감독원에서 틀림없이 검찰에 고발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남시 관련 수사는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법인카드, 성남FC 후원금, 뭐 변호사비 대납, 이게 이제 다 나옵니다. 이게 9월 말까지는 저는 뭔가 하나 터질 거라고 봅니다. 그럼 거기에는 전 정권 실세가 틀림없이 등장할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검찰이 쌍물갈이를 했죠. 700명을 인사조치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친문 검사들은 수사 라인에서 다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 놓고 수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윤석열의 싸움의 기술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급소를 노린다 그랬죠. 우리는 그게 급소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나중에 다 진행되고 난 후엔 야, 그게 진짜 급소였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급소를 잘 찾아낸다는 면에서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감각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폭풍이 몰아칠 것은 분명하고, 두 달 만에 대통령의 지지율은 37%로 떨어지고, 그런데 대통령은 뭐 큰 내색을 하지 않고,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노리는 건 뭐냐? 제가 보기에는 새 판짜기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그것이 큰 그림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후보 시절이나 지금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이 하는 언행을 가만히 보면 세 가지 원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법치, 안보, 공정입니다. 뭐 다 이해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 무슨 지역 대결, 호남, 영남이냐, 또는 좌냐, 우냐, 보수냐, 진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가치, 이 세 가지 원칙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주도 세력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역 갈등, 무슨 이념 갈등을 초월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게 언제쯤 될 것이냐? 2024년 총선 전후가 되는데, 2024년 총선 전에 지금의 민주당이 완전히 깨져버리면은 총선 전에 이것을 형성하려고 할 것이고, 아니면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이러한 새 판짜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지금 이제 국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37%까지 임기 초반에 떨어졌다 그러면 웬만한 야당 같으면은 아주 그냥 뭐 난리가 났을 겁니다. 총공세를 피고 그럴 텐데, 지금 거대 야당이
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별로 안 보이죠. 예. 그건 뭡니까? 예. 지금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는 9월까지 그리고 그 후에 2024년 총선까지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다려 봐야 하는데, 그게 뭐 꼭 성공한다라는 의견은 아닙니다. 뭐 국민의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겠죠. 자, 사시 구술을 한 대통령입니다. 예. 뚝심을 갖고 느긋하게 국정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죠. 여러분, 지금까지 비교적 긴 영상이었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